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R 읽어주는 곰돌스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석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예, 계절의 여왕이 인 5월이 벌써 마지막 주가 왔네요. 이제 살살 에어컨 리모컨에 막 손이가요, 손이가 막 이럴 시절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라고 할 게 너무 슬쩍 왔다가 슬쩍 지나가는 느낌으로 벌써 여름을 맞이하고 있어서 옷들도 이제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CI도 어느 틈엔가 슬쩍 왔다가 좋은 성능과 엔터프라이즈에 특화된 성격을 보고 스타트업과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많이 쓰는 클라우드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얼마 전 브로드컴이 VM웨어를 75주에 사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그 브로드컴은 원래 퀄컴을 인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브로드컴이 소프트 기업, 특히나 VM웨어를 샀다는 건 앞으로 좀 더 그 소프트웨어에 힘이 실리는 인수합병이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인수합병 건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민수 아빠가 한번 열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민석빠입니다. 이번 주에 12개 OCI 신규 업데이트 중에서요. 데이터 서비스 관련 2개 업데이트를 민석빠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는요.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서비스의 신규 리리즈 소식입니다. OCI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는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ETL 서비스입니다. 스팟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고요. 서버리스의 특징을 가집니다. UI 중심으로 데이터의 흐름을 디자인하고요. 실행 및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상에서 있는 여러 데이터 저장소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원하는 형태로 저장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이어 웹 UI로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합니다. OCI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서비스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 중에서요.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하드 파일 시스템인 HDFS를 소스와 타겟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중심으로 구성이 됐다면 이제는 하드 파일 시스템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데이터 플랫폼을 지원하는 영역이 좀 더 광범위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능은 하나의 스키마에 여러 데이터 엔티티를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스키마를 디자인하고 정의할 때 좀 더 유연성이 배가 되고 편의성이 높아지는 그런 기능 개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30분 주기로 실행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연월일 주기로 스케줄을 설정했는데요. 이제는 30분 단위로 주기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 표현식으로 새로운 연산지를 만드는 기능이 개선됐고요. 종합해보면 지원 데이터 포맷 확장, 스케줄 설정 기능 개선, 그리고 연산자 정의 기능이 확장됐다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업데이트는요. OCI 데이터 사이언스의 서비스 관련 신규 기능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OCI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파이썬을 선호하는 데이터 분석가 또는 데이터 과학자에게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OCI의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OCI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데이터 과학자를 위해서 OCI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데이터 과학자를 위해 UI 모드와 잡 모드 두 가지를 제공했습니다. UI 모드는 상호작용성이 좋은 개발 환경으로 주피터 랩을 UI로 제공했고요. 잡 모델은 UI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마친 AI 모델을 장시간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잡 모드는 기존에 VM 인스턴스 타입만을 지원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컨테이너 방식이 추가됐습니다. OCI에서 제공하는 OCI 컨테이너 레파지토리인 OCIR에 등록된 컨테이너 이미지를요. 잡 모드에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OCI 데이터 사이언스의 잡 모드 활용성이 좀 더 강화됐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관련 신규 업데이트 요약 두 가지를 마치겠습니다. 민수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힙합 토마스 이번 주 소식이 좀 많네요. 금주 새 소식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데브옵스 서비스에 새롭게 추가된 세 가지 기능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개발자와 운영팀에서 서비스를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를 데브옵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스를 저장하는 소스 레파지토리, 그리고 빌드 배포를 구성하는 파이프라인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데브옵스 서비스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코드를 변경하고 변경된 로직을 서비스에 반영되는 일련의 과정을 매우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데브옵스에 새롭게 세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비트버켓 클라우드 지원입니다. 그동안은 깃넷과 깃허브의 소스 리파지토리를 연결해서 데브옵스 소스 저장소를 미러링하여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비트버켓 클라우드 지원으로 이제 OCI 데브옵스에 비트버켓 클라우드 저장소를 미러링해서 빌드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깃허브 및 깃넷과 같은 타사 코드 저장소와 연동하는 경우에는 깃허브에서의 개인 액세스 토큰을 생성하고 이 토큰을 OCI의 볼트에 저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트버켓 클라우드와 연동할 때 역시 비트버켓 사용자의 이름과 앱 암호를 만든 다음에 그 해당된 정보를 OCI 볼트에 저장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개발자분들은 많이 사용하셨던 다양한 소스 저장소를 연동하여 구성이 가능하게 되어서 데브옵스 서비스를 더욱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헬름 차트 지원입니다.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OK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헬름 차트를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데브옵스 서비스를 사용해서 OK 클러스터에 헬름 차트를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데브옵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헬름 차트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OCI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그 OCIR 저장소에 헬름 차트가 저장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데브옵스 서비스의 빌드 파이프라인에서 OCI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헬름 차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패킹하여서 푸시하고 배포 파이프라인에서 헬름 차트를 이용해서 OK 클러스터에 배포하도록 구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취약성 감사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OCI 데브옵스 서비스는 오라클 어플리케이션 디펜던시 매니지먼트 서비스와 통합되어 데브옵스 빌드 파이프라인에서 빌드에 사용되는 패키지의 취약성을 탐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취약성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라클 어플리케이션 디펜던시 매니지먼트인 ADM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의 특징과 심각도를 전달하는 개방형 프레임워크인 CVSS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이븐 패키지에 대한 검색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지정 메이븐 리파지토리가 있는 경우에는 OCI 데브옵스의 폼.xml 파일에서 리파지토리를 구성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의 관리형 커버네티스 서비스인 OK의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OK는 CNCF에서 인증된 커버네티스로 오픈소스 업팀의 커버네티스를 그대로 채용하고 있어서 다른 환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커버네티스와 완벽하게 호환성을 제공하는 점을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커버네티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죠. 버전이 매우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오픈소스 커버네티스 버전에 맞춰서 오라클 클라우드 OK에도 커버네티스의 새로운 버전인 버전 1.23.4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된 소식입니다. 여기서 오라클 OK의 버전 관리 정책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OK에서는 신규 버전이 릴리즈되면 이후에 이전 버전 2개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마지막 버전은 추후 지원이 중단하게 됩니다. OK의 쿠버네티스 버전 1.23.4에 대한 지원이 제공됨에 따라서 쿠버네티스 엔진 버전 1.23.4를 포함하여 1.2.5, 1.21.5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고요. 2022년 7월 19일에는 쿠버네티스 버전 1.20.11에 대한 지원이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버전에 대한 클러터 생성,
그리고 새로운 노드풀 구성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쿠버네티스 버전 1.20.12를 실행하고 있는 기존의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에는요, 오라클은 해당 클러스터를 새로운 쿠버네티스 버전 1.23.4 또는 1.22.5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OK 서비스 쿠버네티스 엔진의 업그레이드는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워커 노드에 대한 업그레이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의 업그레이드는 오라클이 관리하는 영역으로 다운타임 없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며, 컨트롤 플레인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전 버전으로는 다운그레이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워크노드의 업그레이드는 노드풀 구성 여부에 따라 인플레이스와 아웃플레이스로 나누어지며, 오라클 클라우드 관리 콘솔에서 손쉽게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 버전에서 실행되고 있는 OK 클러스터인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OK에 대한 소식입니다. OK의 퍼시스턴트 볼륨 저장소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OK 서비스에서 CSI 볼륨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컨테이너에 볼륨을 연결했을 때 매트릭 집계 도구, 예를 들면 프로메테우스 등 걸 사용해서 볼륨에 대한 매트릭 사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퍼시스턴트 볼륨 저장소는 컨테이너 특성상 외부에 영구적인 데이터를 보관하게 되는데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CSI 볼륨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OK 클러스터에 있는 컨테이너에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으로 블록 볼륨을 요청하게 되면 다이나믹 볼륨 프로비저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이나믹 볼륨 프로비저닝이라는 것은 OK 클러스터에서 컨테이너의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을 이용해서 블록 볼륨을 요청하는 경우에 OCI의 블록 볼륨 서비스와 연동해서 볼륨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OK 클러스터에 퍼시스턴트 볼륨을 또한 자동으로 생성한 후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과 매핑을 하게 되어 컨테이너의 볼륨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으로 OK 클러스터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에 대한 사용량을 프로메테우스, 그러니까 매트릭 사용 집계 도구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돼서 운영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소식 베어메탈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오늘 MySQL의 소식은 새로운 E4 쉐이프 지원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미 VM웨어 솔루션이라든가 컴퓨터 서비스에서 AMD의 E4 쉐이프 도입 관련된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MDS에서도 E3의 차세대 버전인 E4 쉐이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로써 이제 MDS는 VM 방식에서 인텔 타입의 VM 스탠다드 2, 3와 또 옵티마이즈드 3, 그리고 AMD 타입의 VM 스탠다드 E3와 E4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E4의 이 최대 사이즈로 64, 50P와 1테라 메모리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네요. MDS도 매주 새로운 소식이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티키타카를 통해서 MDS의 여러 재미있는 기능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한 업데이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용 엑사 인프라 기반 자율 데이터베이스의 새로운 소식은 캐릭터셋 선택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율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 할 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캐릭터셋과 내셔널 캐릭터셋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각각의 자율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인 ACD는 여전히 이 데이터베이스 캐릭터셋으로는 AL32 UTF-8을, 그리고 내셔널 캐릭터셋은 AL16 UTF-16을 사용한다는 부분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부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한 업데이트 설명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엑사CC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을 보면 엑사CC에서 DB 홈의 프로비저닝을 할 때 N-3의 마이너한 DB 버전을 고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엑사CC나 전용 인프라 기반의 엑사데이터 서비스의 경우에 DB 홈을 프로비저닝 하는 동안 주요 버전인, 그러니까 메이저 버전은 이 가장 최신 릴리즈 업데이트로 이 프로비저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기능을 통해서 이 최신의 RU를 선택하거나 또는 이전에 이 세 개 버전의 RU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N-3이라는 게 이제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C 메이저 버전으로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가장 최신 버전인 19.8을 N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19.7, 6, 5 이렇게 이전 버전의 세 가지를 고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9.8이 N이 되니까 N-3까지라고 한다면 총 4가지의 버전을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이번 새 소식의 내용 중에는 이 PSU라는 이러한 단어가 들어간 내용도 있는데, 이 해당 도큐먼트를 만드신 분이 아주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됩니다. 현재는 릴리스 업데이트라고 하는 RU, 그다음에 릴리스 업데이트 리비전이라고 하는 RUR 등과 같이 버전에 대한 명명 규칙이 바뀌었고요. 예전에 이 저희 OCI 읽어주는 곰돌스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버전과 관련해서는 베어메탈인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뭐 버전과 관련된 RU라든가 RUR 이러한 키워드가 궁금하시면 아마 이전에 이 OCI 읽어주는 곰돌스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버전 선택과 관련된 간단한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프라 소식도 많네요. 곰돌이님, 어떤 소식들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소식은 VM웨어 솔루션에서의 캐패시티 레저베이션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컴퓨트 서비스에서는 캐패시티 레저베이션이라는 형태의 컴퓨터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합니다. 우리말로 용량 예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용량 예약 타입은 재복구 또는 예기치 않은 워크로드의 급증, 그리고 계획된 마이그레이션이나 새로운 서비스 출시 같은 필요로 할 때 용량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합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예약된 용량만큼은 반드시 확보되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미리 용량을 예약해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용되지 않는 리소스는 약간의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설정에는 최소 시간의 약정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량 예약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약된 용량 타입을 VM웨어 솔루션에서 호스트 생성 시에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SDDC용 호스트를 프로비저닝 할 때에도 용량 예약 타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OS 매니지먼트 관련 업데이트인데요. 이제부터는 오라클 리눅스 8 버전을 사용하는 인스턴스에서 모듈과 모듈 스트림을 OS 매니지먼트에서 지원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에서 달라진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패키지 관리 방법의 변화입니다. YAM에서 DNF로의 변화인데요. 기존의 YAM 명령어가 호환되도록 여전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습관대로 패키지를 관리를 해도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작동 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레포지터리의 차이를 둘 수가 있겠는데요. 커널과 같은 코어 패키지가 있는 베이스 OS 레포지터리가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앱스트림 레포지터리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앱스트림에는 모듈과 모듈 스트림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패키지 방식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듈은 함께 그룹화돼서 함께 설치되어야 하는 RPM 패키지 세트를 말하고요. 여기에는 여러 개의 모듈 스트림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요. 각 스트림에는 서로 다른 버전의 패키지와 해당 종속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오라클 클라우드 에이전트에서 독립 호스트에서만 관리할 수 있었던 이 모듈과 모듈 스트림 관리 방식을 지원해서 OS 매니지먼트 콘솔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라클 리눅스 에이전트 버전 1.23 이상으로 업데이트를 하시거나 설치하시면 OS 매니지먼트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마지막 소식은 API 게이트웨이 관련한 업데이트입니다. 이제부터
사용 계획과 구독자를 생성해서 API 액세스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 계획을 사용하면 고객, 그러니까 API 컨슈머와 해당 API 클라이언트가 액세스할 수 있는 API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구독자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된 속도 제한 또는 할당량에 따라 API 액세스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에 대해서 서로 다른 액세스 계층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최대 1000개의 요청을 허용하는 골드 계층, 또는 시간당 최대 500개의 요청을 허용하는 실버 계층, 또는 시간당 최대 100개의 요청을 허용하는 브론즈 계층, 이렇게 3개의 API 액세스 계층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또한 한 고객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다른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고객에 대해서 초당 10개의 일반적인 비율 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계획에는 하나 이상의 대상 API 배포가 포함된 자격이 포함될 수 있고요. 선택적으로 해당 자격에 대한 비율 제한 또는 할당량이 지정이 됩니다. 지정된 기간의 요청 수가 자격의 요청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요청을 계속 허용할지 아니면 거부할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사용 계획을 설정한 후에는 매트릭을 사용해서 해당 패턴을 파악하고 비율 제한과 쿼터에 도달해서 초과할 시에 알림 메시지도 함께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티키타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서비스죠. OCI MDS 서비스 관련해서 유수민 선생님 모시고 관심들 많으신 히트웨이브 관련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MDS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가요, 선생님? 네.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약자로 MDS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는 아마존 AWS의 RDS for MySQL이라는 서비스와 동일한 DBS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클라우드상에서 제공되는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다른 점이라면 MySQL에 대해서만 제공하기 때문에 타사처럼 뭔가 PostgreSQL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타사에서도 그 RDS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데 OCI만의 그 차이점이라든지 뭐 차별점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객분들이나 유저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실제 고객분들을 만나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요. 일단 클라우드 밴드 중에 유일하게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가지는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MySQL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지만 소스 코드에 대한 오너십은 오라클 MySQL 팀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MySQL 팀에서 100% 개발하고 관리하고 기술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특히 타 벤더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때 보안 패치라던가 업데이트를 반영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일례로 타 클라우드의 경우에 8.0이 GA 꽤 오래됐어요. 만 3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지만 그때 GA가 났을 때 6개월 뒤에 클라우드 상에서 해당 버전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실제 레버리지 하는 타임 자체가 좀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 버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세요. MDS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지금은 29 버전이지만 8.0.28 버전이 22년 1월 18일에 GA가 났어요. 근데 RDS 같은 경우에 아마존이죠. MySQL 서비스가 8.0.28 버전이 22년 3월 11일 날 GA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걸린 거죠. 그래서 마이너 버전 같은 경우에 2달 정도나 또는 빨라도 1달 이상 걸리는 시간이 있다라고 봤을 때 최신 버전이나 특히나 버그 픽스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로그포즈 같은 시큐리티 이슈가 있을 때 적절한 시간에 패치를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온프라미스 MySQL과 100% 호환됩니다.
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계속 아마존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가져가서 클로즈드 소스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호환이 잘 되지 않고요. RDS MySQL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GTID를 8.0.26 버전부터 지원한다고 어나운스가 돼 있어요. 그 말은 5.7 버전까지 지원을 했다가 8.0이 제가 나온 지 3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3년 동안 거의 지원을 하지 않다가 8.0.26 버전 이후에만 GTID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 벤더 락인의 위험이 있는 문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존의 온프라미스 MySQL을 지원했던 MySQL 기술 지원 엔지니어들이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큰 차별점이에요. 왜냐하면 타사도 제가 고객분들을 꽤 오랫동안 많이 만났는데 불만사항이 이제 기술 지원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MySQL을 이전부터 하지 않았던 분들이 기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루트 코드라든가 이런 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OCI 젠2에서 서비스가 되는 거라서 OCI가 가지는 성능적인 장점이라던가 비용 효과적인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이 채널에서 꽤 많이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사 대비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제가 그 금융권 쪽에서 오래 일을 했었어서 그 DB 가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MDS에서도 그 고가용성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DS 같은 경우에도 인스턴스 생성할 때 HA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타사도 비슷한데 OCI 전반에 걸쳐서 다루셔가지고 일반적인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 AD를 OCI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HA를 위해서 3개의 인스턴스가 배포가 되고요. 그래서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고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서울 리즌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AD가 하나만 존재를 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배포가 되냐면 폴트 도메인이 실제 AD에 하나가 배포가 되고 폴트 도메인에 2개가 배포가 돼서 실제적으로 3개 노드로 HA를 구성을 하고요. 데이터가 이미 싱크 방식으로 다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MDS H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룹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마존 RDS나 아니면 구글의 클라우드 SQL 같은 경우에는 사실 HA 방식이 그룹 애플리케이션 베이스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HA라고 하면 장애 복구 시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는 이미 3개 노드에 다 따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IP를 스위치 오버하는 시간 정도만 다운타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복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MDS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클라우드 벤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모니터링이 일반화되어 있는 특정 모니터링 윈도우를 통해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OCI에서 제공하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MDS도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고요. 현재 제공되는 부분은 사실 클라우드 벤더마다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CPU, 램, 디스크 공간 사용량,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베이스 연결, 디스크 쓰기, 읽기 지표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세한 지표는 OCI MDS에 보시면 인스턴스를 클릭하시면 그 아래에 쭉 나와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 관리하다 보면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이거 백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백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하실 때나 아니면 MDS 인스턴스를 생성하신 뒤에 자동 백업을 스케줄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루에 한 번 하실 수 있고요. 또는 수동으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풀 백업이나 아니면 인크리멘탈 백업을 걸어서 주기적으로 받는 부분도 가능하십니다.
그 백업도 백업인데 그 MDS에서 그 DR은 어떻게 구성을 할 수가 있나요? 온프렘의 그 DR 구성하고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실 크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MySQL이 제공하는 레플리케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비동기 방식으로 복제하는 형태인데요. MDS다 보니까 아웃바운드 레플리케이션을 설정하는 부분이 기존의 온프라미스랑 조금 다르지만 결국 동작하는 형태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이게 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온프렘의 그 MySQL 또 혹은 뭐 AWS 상의 그 RDS 데이터베이스를 OCI MDS 인스턴스에 복제하는 그 인바운드로 이렇게 복제하는 그런 구성이 가능할까요? 네, 인바운드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채널에 기존에는 사실 레플리케이션을 걸려면 수작업으로 체인지 마스터 뭐 이런 것들 쭉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채널이라는 메뉴에서 다 적어주시기만 하면 바로 구성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온프라미스 MySQL 같은 경우는 바로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AWS RDS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벤더 락인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RDS 언더바로 시작하는 파라미터들이랑 그리고 테이블들이 있어요. 시스템 테이블들이. 그래서 바로는 안 되고 OCI 컴퓨터 인스턴스에 MySQL 뭐 해당하는 버전 8.0 버전을 설치한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레플리케이션을 걸고 거기서 이제 AWS 스페시픽한 것들을 제거를 한 후에 MDS로 다시 복제를 하시면 가능하세요. 또는 이제 복제기도 한데 마이그레이션도 비슷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온프라미스에서 MySQL을 갖고 와서 만약에 넣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MySQL 쉘이 있어요. 기능적으로 그 부분을 사용해서 덤프를 뜬 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넣고 그걸 MD에서 넣은 다음에 실제 DB를 온을 하면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형태라 이 부분은 RDS랑 온프라미스랑 비슷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 MDS가 다른 클라우드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용 경쟁력이 있다면은 대략 어느 정도 저렴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사실 MySQL 자체는 오라클이 제일 잘하고 제일 먼저 시작을 했지만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되는 이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저희가 후발이 사실이기 때문에 비용 경쟁력이 없으면 고객분들이 사실 사용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렸을 때 1년치를 계산을 해보니 RDS 대비 거의 70% 정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나왔었거든요. 뭐 MS 애저라던가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SQL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DS 인스턴스가 그 프라이빗 서브넷에서만 이제 프로비저닝 되던데요. 그 이런 방식이 좀 불편하다는 사용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약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나요? 꼭 이런 구성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처음에 사용할 때 좀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또 퍼블릭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다 보니까 보안적인 측면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OCI 서비스 중에 베스턴 서비스가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고객 PC 로컬에서 바로 MDS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유출이 갈수록 많아져요. 아마존도 그렇고 굉장히 큰 사이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죠. 그 MySQL 히트웨이브 그 서비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히드웨이브가 사실 굉장히 오라클에서도 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기존에 MySQL을 사용하셨던 분들, 특히 클라우드 사용해 보신 분들은 MySQL이 OLTP는 굉장히 좋아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중에 최고라고 말해도 뭐
누가 토달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분석 작업인 올랩용 데이터베이스로는 사실 적합하지 않았어요. 쿼리가 굉장히 느리게 돌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뭐 굉장히 큰 한국의 뭐 엔사라던가 뭐 K사라던가 이런 데도 다 ETL을 가지고 올랩용 DB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들을 진행한 후에 분석 쿼리는 올랩용 DB에서 돌려서 결과를 받아서 뭔가 처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MySQL 히트웨이브는 MySQL용 분석용 엔진으로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스토리지 엔진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InnoDB 스토리지 엔진 대신 래피드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을 해서 분석용 엔진을 돌리기 때문에 기존의 MySQL에서 굉장히 오래 걸렸던 분석 쿼리들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클라우드상에서는 MySQL로 OLTP를 돌리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당 부분을 올랩용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작업들을 할 때 실제 DB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요. DB가 다르다 보니까 히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MySQL 구문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수정하실 게 없이 바로 성능적인 장점을 가져오실 수 있는 거죠. 특히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ETL로 넘기는 게 아니라 실제 인서트가 일어날 때 InnoDB 스토리지 엔진에 저장을 1차 먼저 하고 바로 자동으로 프로파게이션이 돼서 히드웨이브 노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는 ETL 작업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빠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히드웨이브를 사용을 하시면 실시간 분석 데이터를 갖고 바로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MySQL 히트웨이브가 왜 그렇게 빠른 건가요? 간략하게 아키텍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히드웨이브 자체는 굉장히 분산화되어 있고요. 확장 가능한 인메모리 베이스의 하이브리드 컬럼 지향 쿼리 프로세싱 엔진으로 분석 쿼리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컬럼형으로 처리가 되고요. 하이브리드 컬럼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파티셔닝해서 쿼리를 최대한 병렬화해서 처리하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벡터 프로세싱을 사용해서 실행 오버헤드를 여러 행에 분산함으로써 성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벡터 프로세싱을 적용한 플랫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액티언이 그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굉장히 최신의 기술을 적용을 해서 성능을 굉장히 좋게끔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히드웨이브 같은 경우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뭐 다른 쪽도 제공할 로드맵을 갖고 있지만 현재로선 그런데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에 최적화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노드 간 통신을 할 때 대역폭을 최대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데이터의 파티션 크기도 캐시에 딱 맞게 최적화했기 때문에 뭔가를 추가적으로 더 조회를 하러 갈 필요가 없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게 너무 많네요. 히트웨이브와 유사한 그 타사 제품군들이 있나요? 네, 보통 이제 분석용 DB들이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AWS의 레드시프트, 그리고 이제 멀티 벤더를 제공하는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구글의 빅쿼리, 애저의 시냅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타사 대비 좀 뭐 벤치마크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성능 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아마도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MySQL PT 장표를 보시면 절대 타사 대비 자료는 없었어요. 아니면 타 제품 대비는 전혀 없었는데 이제 클라우드 히데이브가 나오면서 타사 대비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소리고 저희가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도 굉장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올랩성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TPC-H 벤치마크 테스트를 사용을 했고요.
이걸 사용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레드시프트 대비는 16배, 시냅스 대비는 15배, 스노우플레이크 대비는 44배, 구글 빅쿼리 대비는 37배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이 자료만 제공을 했지만 요즘에 이제 TPC-DS라고 해서 올랩성 데이터를 좀 더 내용 많이 넣어서 뭔가 자료를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벤치마크 테스트인데요. TPC-DS 벤치마크 테스트에 들어가는 부분은 좀 더 복잡한 스키마와 그리고 다양한 쿼리 그리고 데이터 편향이 적용돼 있어요. 데이터 편향이라고 하면 한 테이블에 집중해서 더 많이 들어가 있다던가 뭐 이런 거를 쿼리적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벤치마크 테스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PC-DS로 성능을 비교했을 때 레드시프트 대비는 4.8배, 시냅스 대비는 14.9배,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대비는 14.4배, 구글 빅쿼리 대비는 12.9배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할 말이 없습니다. 이 히트웨이브 고객 사례들도 이제 꽤 좀 생기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사실 히트웨이브가 런칭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작년 2월에 GA가 됐기 때문에 고객이 아주 많진 않지만 에스투다닷컴이라던가 게임사인 팬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일본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지니어스 소노리티라고 우리에게 익숙한 포켓몬 게임을 퍼블리싱 하는 데라던가 타마라라던가 레드3i라던가 테트리스코라던가 VR 글래스라고 VR로 볼 수 있는 글래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이 대표적인 고객들이고요. 조금 별로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히트웨이브를 보면 OCI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지금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많은 고객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그 성능인데 아직 고객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아쉽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또 제가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는 기능인데 히트웨이브 ML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나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소개됐던 오라클 라이브에서 최신 버전 히트웨이브가 소개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히트웨이브 ML인데요. 히트웨이브 ML은 히트웨이브 내부에서 빌트인 형태로 제공되는 머신러닝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뭔가 밖으로 추출을 해서 외부에 ML을 하는 곳에서 넣은 다음에 트레이닝을 한다던가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 없이 히트웨이브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트레이닝을 하고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ML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WS의 레드시프트 ML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처리를 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 하이퍼 파라미터가 큰 수가 들어갈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게 항상 좋은 결과를 또 주진 않는데 히트웨이브 ML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작업 전혀 필요 없이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오토 ML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벤치마크 테스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타사 대비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공을 들인 부분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공정한 벤치마크 테스트를 가지고 일반적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ML을 테스트할 때 주로 사용하는 벤치마크 테스트를 가지고 왔고 데이터셋도 거기서 제공하는 걸 가져와서 실제 테스트를 했을 때 타사에서 제공하는 ML 대비 평균 25배 좋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그리고 비용 측면이 사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히트웨이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트인 형태이기 때문에 비용이 히트웨이브를 사용하는 비용 외에는 추가로 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타사 대비 사실 ML을 돌릴 때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1% 정도의 비용으로 ML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네,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히트웨이브에서 제공하는 그 실시간 확장성 관련된 부분들이 이게 또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런 어떤 기능인가 이게? 네, 이 부분도 이번에 이제 발표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약간 실시간 확장성이라는 의미에서 느껴지지만 고객이 필요할 때 우리가 히트웨이브 클러스터 사이즈를 크게 가져가고 싶다.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크게 또는 작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고요. 기존의 히트웨이브, 그러니까 최신 버전, 이전 버전에서 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 히트웨이브 서비스를 중단을 하고 처리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유입이 들어오면 이 클러스터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히트웨이브 데이터를 현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히트웨이브만의 데이터 형태로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주고받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단 없이, 데이터 중단 없이 히트웨이브 노드를 뭐 5개에서 20개로 늘린 다음에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각각을 다 가져온 후에 레디가 됐을 때 바로 서비스를 런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메타데이터를 수정하는 시간 정도만 중단 시간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정 실시간 확장성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고 타사 대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경쟁하는 게 AWS 레드시프트를 경쟁을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 실시간 확장성을 제공을 하지만 실제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쿼리 블랙아웃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쿼리 블랙아웃 시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서비스가 안 되는 시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사이즈가 조정된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리밸런싱을 수동으로 진행해 줘야 된다라는 것도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히트웨이브가 훨씬 좋은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다양한 소식과 그 히트웨이브 깊은 부분들 잘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그 서비스 소개다 보니까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또 제일 잘 하시는 분 모시고 또 모르는 것들 확인해가는 시간이라서 더욱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히트웨이브 좋아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OCI, MDS만이라도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그 방송이었습니다. 휴가나 업데이트가 없던 주를 빼고 1년을 넘게 달려서 겨우 이제 50회를 맞이했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묵묵히 한 주 한 주 쌓아왔던 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할 때는 이렇게 오래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한 주 한 주 해왔던 건데 그 1년 넘게 그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니 같이 해주시는 분들의 열정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그런 열정에 녹아서 재미있게 배우면서 또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OCI가 주는 곰돌스 50회를 맞아서 이후 재정비 시간을 갖고 3개월 후에 시즌2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티키타카는 그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그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방송과 상관없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한 질의응답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대망의 시즌1 마지막 50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